민계식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게 변변치 못한 사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지금이 몇 세기죠? 이게가 맞습니까? 지금이 몇 세기입니까? 21세기 아니에요? 네. 20세기가 가기 직전인 1999년 12월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서기 1000년부터 1999년까지 1000년 동안 인류의 최대 발명 10가지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건데 여기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한 게 하나 있어요. 금속화자 1329년에 고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속화자로 찍어낸 금속활판은 1455년에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최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틀렸어요 이게. 이 여러분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아시죠? 네. 그 직지심체 요절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박병선이라는 여학생이 불란서로 도서관학 전공하러 유학을 갔는데 공부를 마치고 파리에 있는 불란서 국립도서관에서 서사로 일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서적에 대한 총 전람회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책을 샀듣고 그러다가 지하 창고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자로 써있는 책이 있는데 그 많이 본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중국 거겠지 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어디 한번 보자 그렇게 봤더니 고려국 뭐라고 써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이거를 막 조사하고 인증받고 하기 시작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금속활판이다 하는 게 증명이 돼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박병선이라는 분을 그래서 직제 대모라고 그러는데 전 만나서 말씀도 듣고 많이 했습니다. 뭐 5년 전쯤 돌아가셨어요. 결혼도 안 하고 홀라 고생을 하시다가. 그런데 고려 말에 이규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책을, 그러니까 동국은 고려를 말하고 이상이라는 분은 나다. 이규보라는 분을 말하고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은 그거보다 143년 빠른 직지보다요. 1234년에 상정보금 예문을 금속발전으로 인쇄했다는, 또 1239년에 남명천하 상성증도라는 책을 금속발전으로 인쇄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실체본이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금은 직지심체요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이다 하는 걸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00년 동안의 10개의 인류의 최대 발명품에서 2가지가 우리 조상님이 하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요. 네. 제가 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하시겠는데,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조선부터 역사를 배웠죠. 근데 삼국시대까지 우리나라에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조선은 전설이지 시체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철저히 믿습니다. 고조선이 있었다. 왜냐하면 유물이 계속 발견돼요. 삼국시대 전에 1000년 전 막 이럴 때 유물이 발견이 되고 또 중국의 기록이 최근에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그 상고사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책을 보면요. 고려에 나온 책을 보면 우리나라 상고사에 대한 걸 많이 인용을 했어요. 무슨 책을 이해하면 무슨 책을 이해하면. 조선 중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중기부터 상고사가 점차 없어서 요새는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임진왜란 아시죠? 조선시대에는 왕이 신하고 독대를 할 수 있었습니까? 독대를 못해요. 왕이 신하고 독대할 때는 항상 사관이 들어와서 적어야 다 기록을 해요. 태종이 어떤 사관이 하다 미워가지고 넌 오지 말라 그랬더니 마루 밑에 숨어서 뭐 자꾸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참 허허 웃으면서 너 참 이상한 놈이지만 기특하다 하고 그랬다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세종대왕이 태종의 아버지가 자기 처남 4명을 민실 4명을 다 죽였죠. 그리고 왕이 되려고 왕자에 난 서로 형제끼리 싸우고 그래가지고 왕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썼나 보고 싶어서 그저 볼 수 없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불가합니다. 아주 못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은 연산군 하나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무고사와 갑자사화를 일으켰습니다만 근데 조선의 왕조실록은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고 그런데 어디다 보관했냐면 4군데다 보관했어요. 분리될까봐. 춘추관은 이제 경복궁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주, 충주, 전주 이렇게 4군데다가 사사고라 그래. 충주사고, 성주사고, 전주사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임진왜란 때 의놈들이 3군데 거를 갖다가 약탈해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이버 같은 걸 검색해보면 불타서 없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가짜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 놈들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일본 놈들이 가져가서 재밌는 거 하나는 그걸 비교를 해봤더니 한국의 역사를 연구한다고 비교해봤더니 세계가 다 다르다 그랬어요. 조금씩. 그 결론이 뭐냐면 원본을 왕이 죽으면은 막 사관들이 그냥 초소 적어놓은 걸 갖다가 정리를 해요. 그 정리본이 하나 나오면 그걸 갖다가 다 베껴요. 그래서 3부를 베껴서 4부를 만들어서 보관했는데 이제 사관들이 베끼다가 보니까 자기 가문에 대해서 좀 나쁜 게 나왔다 그러면서 직접 고쳤답니다. 그 결론이 그래요. 왜 그래서 다르지 그렇지 않고 다를 이유가 있겠느냐. 이제 그건 그렇고 전주 사고 하나 남았잖아요. 그걸 임진왜란 중에 선비들이 지키려고 목숨 걸고 지키느라고 정읍에 있는 내장산을 옮겼다가 여기를 옮겼다 저를 옮겼다 그러다 결국은 강화도로 옮겨가지고 그게 보존이 됐는데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전주 사고를 필사해가지고 또 4분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잘 모르는 산 속에 숨겼어요. 그래서 춘추관에 하나, 태백산에 하나, 묘양산에 하나, 또 여기 오대산 쪽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여간 이거 기록문화유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고조선 이게 단유세문경이라는 구리 거울 때 만주, 북한에서 23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전부 연대를 측정하면 2300년 전 정도로 나와요. 근데 10년 전에, 한 10년 전입니다. 정확히 10년 아닙니다만, 충주, 우리나라 중앙이죠. 충주에서 이게 발견이 됐는데, 연대를 측정을 했더니, 탄소, 동위원소를 연대를 측정했더니, 2800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 북한, 우리나라 한반도 다 있어요. 고조선 아니면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제가 가서 직접 사진 찍은 겁니다만 놀라워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줄이 쫙쫙 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조절했을까 그 당시에. 놀랍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과학기술자니까 지구본이 많은 거 집에 있어요. 그걸 갖다 이렇게 돌려보면서 세계의 과학기술, 문화, 과학기술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나라가 문화국, 과학기술국이었구나. 전통적으로 그런 걸 느껴가지고 이렇게 고조선도부터 삼국시대, 고려, 백제, 신라,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 오늘날에까지 과학기술에 대한 걸 쫙 정리를 했는데 그걸 말씀드리려면
대학교 가서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의 8만 대종의 하나만을 제가 정리한 게 A4 사이즈로 깨알처럼 타잘 쳐가지고 14페이지가 넘어요. 그거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했나. 나무 재질 선정부터 나무 처리하는 거, 끝잡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시대별로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그리고서 조선시대, 세종문종시대 과학기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다른 걸 하겠습니다. 단유세민경 아까 말씀드렸고 또 고구려시대의 계마부사 갑옷이인데 자세히는 안 봅니다만 1979년에 우리나라에 대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임진강에 뚝이 딱 쓸려 나갔는데 그때 거의 온전한 고구려 계마무사의 갑옷이 발견됐습니다. 뭐 그거 아니래도 우리가 그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실체가 발견이 됐어요. 녹인 좀 그렇지만 거의 온전하게 그걸 보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말과 사람을 다 이제 갑옷을 씌우는 거죠. 이것뿐이 아니라 고구려의 과학기술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 쌓는 거, 또 활 만드는 거, 또 온돌문화. 제가 중국의 후진타오고 동북공정을 주도한 후진타오고 싸워가지고 고구려는 너희의 변방의 역사가 아니다. 우리 조상 역사다 하는 걸 증명한 게 뭐 이긴 게 뭐냐면 뭐 장하니까 말은 안 하겠지만 하나의 이 중국한테 다 지다가 하나 가지고 꼼짝 못해 중국들이 온돌문화. 온돌문화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발해 러시아의 저 오래된 보스톡 같은 데 가면 발해 유적인데 그거 다 온돌문화. 중국 너희도 온돌문화 있냐? 말을 못해요. 이제 그런 문화를 쫙 정리한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백제 여러 가지 참 과학기술 문화적인 게 많지만 여러분 부여박물관에 가보면 지금 금동대학로가 있죠. 금동대학로의 이거의 철학 이 전체적인 모양은 연꽃 모양이지만 연잎이 있고 여기 가진 동물이 다 있고 그리고 불교의 철학 또 극락의 감이 있다는 산이 있고 그런 걸 다 우리가 말씀드리려면 2시간 걸려요. 또 신라의 석굴암을 축제하게 된 배경 또 어떻게 설계를 했나 어떻게 그 조각을 하고 했나 이 석굴암은 말이죠 양각의 양각 이 조각의 양각 음각이 있는데 음각은 쉬워요. 음각은 평평한 데다 속으로 파들어가면 돼요. 양각은 여기다 글씨 쓰거나 이렇게 조상했으면 이 주위를 다 깎아내. 그리고 본전불에 여기에 루비가 박혀 있어가지고 아침에 해가 비치면 등불보다 더 밝게 비치고 뒤에 11명 관세음보살상이 있는데 거기도 이마에 보석이 박혀 있어가지고 일본 놈들이 다 돈을 이제 데려가고 또 그러다가 삼국사기에는 석굴암이 나오는데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천서지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1910년에 어천 우체부가 발견을 했습니다. 땅에 구멍이 뚫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굴을 했더니 석굴암이 나와가지고 일제시대에 보수를 했는데 아주 엉망을 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정부설립 후에도 3번을 보수했는데 지금도 온전치가 그때처럼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2시간씩 몇 분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습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첨성대는 어떤 철학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첨성대 경주에 한번 가보시면 그게 몇 단으로 되어 있어요? 선덕여왕 때 첨성대를 축조했죠. 근데 그게 선덕여왕이 몇 대 왕입니까? 27대 왕이거든. 27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멩이 수가 뺑뺑뺑뺑 들어오면서 돌멩이 하면 365개고 그 위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수학적인 정리로 끝내고 말지만 신라의 첨성대는 그 철학을 그 인생하고 다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축조하게 된 배경, 그 설계, 어떻게 축조했나, 거기에 얽힌 철학, 이런 것들을 간단히 얘기해도 2시간 걸립니다. 이와 같이 아주 놀라워요. 우리 조상님들 한 것이 하나하나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고려는 아까 팔만대장경뿐만 아니고 뭐 고려 자기 종이, 중국에서 우리 고려의 종이를 사신들이 오면 꼭 그걸 달라 그러고 그걸 가지고 와요. 고려의 종이가 그렇게 좋고 뭐 여러 가지, 또 세계에 16개밖에 없는 목반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는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최무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고려 말에. 고민왕 때 태어나가지고 이제 우왕 때 주로 살던 분인데, 근데 어디 분이냐 하면 영천 사람이에요. 경상도 영천. 이분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우연히 어느 해안 마을에 갔다가 외놈들이 평화로운 그 마을을 막 약탈을 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왜우를 막아야겠다. 그 평생의 신념을 생각하고, 그걸 막으려면 외국인보다 훨씬 더 우수한 무기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화약에 관심을 갖습니다. 화약은 9세기 말에 송나라에서 이제 발명된 건데, 송나라는 이걸 무기로 만들 줄 모르고 이 불꽃놀이 이런 데만 써요. 근데 이거 처음으로 무기로 사용한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이제 고려가 28년 동안 몽고에 항쟁을 하다가 이제 그 항복을 하고, 몽고가 같이 여몽연합군을 구성해서 대만도 정벌, 일본 정벌을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고려군이 보니까 화약을 써요. 아, 우리도 저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가르쳐줘요. 절대로 안 가르쳐주고 팔기는 해요. 그래서 고려에서도 가끔 사다가 이걸 갖다 축제 때 뭐 불꽃놀이 하고 하는 데는 썼어요. 그 정선장군은 이걸 어떻게든지 배워가지고 이걸 무기를 해야겠다. 평생을 연구를 하는데, 그리고 원나라에 가서 이걸 배우려고도 그러고, 아주 저 장사꾼한테 뇌물을 주고서 화약 파는 장사꾼한테 배우려고도 그러고, 근데 안 가르쳐주는 걸 어떻게 해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정부에다가, 조정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요. 대포를 만들어야 한다. 대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우왕 3년에 화통도감, 대포를 만드는 기관을 만듭니다. 정부에서. 허락을 해요, 우왕이. 화통도감이 설치되고서 6개월 후에 화통방사군, 대포만 전문적으로 쏘는 군사 조직을 만들어요. 이게 오늘날의 포병입니다. 포병. 그리고 화통도감에서 18가지의 대포를 개발해요. 그 당시에 개발한 주화라는 게 있는데, 지금 미국과 영국의 군사 백과사전에 의하면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의 시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왕 6년에 일본의 소년 장군이 있어요. 아기발도라고. 그 나쁜 놈이 5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서 500척에 100명씩 태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침공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고려 역사를 잘 모르는 게, 조선이 건국되고서 고려 역사를 다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는데 정확치가 않아요. 정확치가 않고 잘 몰라요. 그래서 천추태호 가면 아주 그냥 저 음탕하고 저 타락하고 나쁜 여자로 하지만, 고려 시대는 그랬어요. 고려 시대는 여자 남자 똑같이 권리 갖고, 여자도 상속을 받고, 그리고 여자가 애를 낳아도 그러니까 왕의 자손이 아니라도 왕후의 자손이면 왕이 될 수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태종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면서 그렇게 애를 쓴 원경왕후, 세종대왕의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는 조선 여자가 아니에요. 고려 여자예요. 26살 때 결혼했고, 26살 때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됐는데, 고려 때 다 교육받고 고려 여자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선 여자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는 거죠. 예. 근데 하여튼 그 우왕 6년에 아기발도라는 일본 놈이 쳐들어와가지고 진보해전이라고 그러는데 어딘지 지금 정확하게 몰라요. 군산 아니면 서산이다 지금 그렇게 둘 중에 하나다 하고 있는데 뭐 군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거기다가 500척의 배를 밧줄로 묶어서 큰 요새를 구축하고 낮에는 상륙해서 가지노락질을 하고 밤에는 자기들 그 배로 가서 이제 또 쉬고 이렇게 하는 걸 최무선 장군이 저걸 대포를 쳐부셔야겠다고 건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고려 조정에서 수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부시러 갑니다. 근데 500척인데 50척이 가요. 그러니까 그 수군 병사들이 겁이 나가지고 말이죠. 막 전장군공 어쩔 줄 모르는데 저놈들이 악 쓰고 활 쏠 때 활 도저히 미치지 못한 먼 데서 대포를 쏴가지고 500척을 완전히 다 부셔요. 그 진포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요새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다 상륙해가지고 여기저기 놀치러 다니다가 논산에 왔는데 논산에 온 걸 이성계 장군이 가가지고 아기발도는 온몸에 비늘이 있어가지고 활을 쏴도 죽지 않는데요. 근데 딱 한 군데 비늘이 없는데 요 목에. 근데 이성계 장군이 목을 맞춰가지고 죽여가지고 다 체납을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성계라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막 뜨기 시작해요. 이게 또 영국, 미국 그런 군사백과사전에 보면 세계 최초의 한포 해전이라고 나옵니다. 서양은 이거보다 200년 후에 이 오스만 투르크와 이 나폴리 뭐 이런 연합군이 싸울 때 그때 한포 사전을 했다고 그러니까 200년쯤 후에요. 우리는 세계 최초로 한포 해전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배를 부셨죠. 한포 해전이긴 하지만 3년 후에 일본이 원수를 갖겠다고 한 120척이 또 쳐들어오는 걸 남해에 있던 수군이 미리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걸 대적하러 고려해서 갑니다. 근데 최무선 장군은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만든 대포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어떻게 개량해야 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일부러 자원해가지고 항상 부사령관으로 따라가요. 따라가서 관음포에서 접전이 붙었는데 120척 중에 한 50척을 때려 부시니까 일본 놈들이 겁이 나서 다 도망갔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관음포 해전이라고 역사에 나오는데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고려사 그 세종대왕 때 지으면 고려사 이렇게 읽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만든 대포를 세종대왕이 대대적으로 개량을 해요. 그래서 아주 주력 대포 4개를 만듭니다. 천지현황, 천사형통, 지자형통, 현자형통, 황자형통. 그렇게 총통 4가지를 개량을 해요. 그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대로 쓴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23전 어떻게 합니까? 일본 놈들이 전통적인 전법은 뭐냐? 그 이순신 장군이 화포를 쏘기 전까지는 전통적인 해전은 뭐냐면 똑같아요. 배에서 싸울 뿐이지 육전하고 똑같아요. 갈고리에 들어가지고 배를 끌어서 거기 뛰어 올라가가지고 가싸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놈들이 이순신 장군이 해전할 때는 우리 조선 수군배에 뛰어오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끔 영화 보면 노량인이 또 뭐가 있었죠? 명량인이 이런 영화를 보면 일본 놈들이 뛰어올라서 하는데 그건 가짜야. 거짓말이에요 전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총 사거리는 50m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의 한포 사거리는 700m씩 되거든요. 배가 쫙 있을 때 조총이 도저히 미치지 못할 때 쏴서 다 때려부셔. 그리고 거북선은 왜군이 뛰어오르지 못하게 위에다 다 송곳을 꽂았잖아요. 평소에 항해할 때는 그걸 열어요. 열고서 이렇게 하다가 전투시가 되면 돛을 내리고 덮고서 그 다음에 돌격을 해요. 거북선은 돌격선. 이순신 장군의 장계나 이순신 장군 왕한테 올린 장계 아니면 임진장초 또 이순신 장군의 일기요. 난중일기. 그런 걸 보면
돌격선이라고 다 나오고 돌격장 누구누구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투 초기에 적의 기선이나 그 사령관이 탄 데에 바짝 가가지고 대포 몇 방 쏘고 겁주고서 이렇게 물러나는 게 임무예요. 그 주력 전선이 아닙니다. 주력 전선은 판옥선. 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문종, 세종시대의 조선의 과학기술은 세계 최고였어요. 집현전학사 99명 가운데 21명이 과학기술자였고, 당시 과학기술은 세종의 명에 의해서 많은 학자, 과학기술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동, 그리고 분야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체계적인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또 훈민정음을 비롯하여 천문학, 인쇄술, 지리학, 농업기술, 예술, 무기, 의학 등 당시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 오늘날에도 모든 분야에서 연구를 안 한 게 없어요. 업적이 없어, 안 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문명이 없잖아요. 외국인한테도 오면 10분만 가르치면 다 써요. 쓰고 읽고 뜻은 모르죠. 야, 이렇게 무서운 글이.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유일한 글,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고, 예? 또 고려의 금속걸자 인쇄술을 혁신했고, 이때 무기가 많이 개량됐습니다. 총통, 아까 말한 최우선 장군의 총통을 아주 주력 화포 4가지를 만들었고, 신기전, 화차. 이건 나중에 조금 사진 보여드릴게요. 또 천문관측국의 개발, 역법의 정비, 직전산 역법 제가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놀랍습니다. 또 자경루, 이건 물시계죠. 앙부일구 해시계, 옥루, 개량한 물시계, 또 일성정시, 자경루나 앙부일구는 이거는 너무 좀 거창하고 불편하고, 앙부일구는 해가 지면 시간을 못 재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밤이나 낮이나 다 재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성정시, 낮에는 해로 시간을 측정하고 밤에는 별로 시간을 측정하는 이거 개발했습니다. 또 추구기, 다양한 악기 개발 및 표준음의 확립을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조금 더 또 나옵니다만, 신무기로는 쌍전화포, 양쪽에서 대포를 쏴요. 쌍전화포. 또 총통 등록이라 그래가지고 각종 총통 무기에 대한 걸 정리해서 그걸 일선 부대에다 대고 그래. 이렇게 사용해라. 이럴 때 쓴다 하는 거. 또 1445년 세종 30년입니다. 9월 13일에 만박에다 선포했어요. 신무기 시스템 구축을 했다. 우리는 완성. 까불지 말아라 하고. 농업, 이걸 보면 시정산역법, 아까 말씀한 자경루와 앙부일구, 일성정시, 옥루, 또 추구기 이런 걸 했는데, 일성정시는 달력이에요. 달력을 개발하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뭘 보고 개발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거는 다 말씀드리고 정확성만 말씀드리면, 일성정시에 의하면 1년은 365일 5시간 48초 48분 15초로 되어 있습니다. 일성정시, 여러분은 혹시 요새는 뭐 컴퓨터 찾으면 금방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일성정시에 의하면 1년은 365일 5시간 48분 15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 발달된 최근의 역법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놀라워요. 1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게 정확한 과학기술 있었어요. 옥루라는 것은 자경루를 개량해서 세종대왕이 있는 그 경복궁에다 놓고 시간을 알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없어졌고요. 추구기도 문종이 개발했다고 합니다만 세계 최초죠. 또 악보도 지금 세계의 유량 악보, 정확하게 음을 표시하는 악보가 단 2개밖에 없어요. 서양의 오선 악보하고 이순 장군
세종대왕이 개발한 정관보 이렇게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계 2대 유량학부를 개발. 여러분 국악을 들으면 말이죠. 검거나 가야금 딩한 다음에 오 뭐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이렇게 많은 음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그렇게도 연주하지만 정확한 음을 연주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은 그 궁정학사들이 연주하는 거 들고 듣고 나서 맨 나중에 그 무슨 악기가 반음 틀린다. 네, 그 유명하죠, 그 얘기. 거기 가면 세종대왕 영릉에 가면 그거 있어요. 또 문종의 화차와 신기전 이게 유명하고 이게 화차와 신기전이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300명을 가지고 40명을 물리친 그 무기인데 이때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화차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상당한 과학기술이 있어요. 요새 나올 수 있는 과학기술이. 그 1474년에 출간된 국조 오래의설해라는 책에 보면 거기 그 세부도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복원이 가능한데 한 약 20년 전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이것을 복원해가지고 시범을 제가 가봤어요. 이게 화차입니다. 근데 요거 자체가 화차고 이게 신기전이에요. 근데 화차가 보통 우리가 뭐 수레를 보면 여기에 수레대가 다 있죠. 이런 거. 여기에 축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훨씬 높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를 여기다 놓으면 많이 기울이지는 못해요. 한 20도 정도밖에 경사를 못 줘요. 근데 오늘날의 과학에 의하면 우리가 대포를 쏘거나 총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거나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거리가 45도로 쏘는 겁니다. 45도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45도를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새는 아주 복잡한 물리식을 풀어야 그게 나오거든요. 그때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요 화살을 쭉 장전하고서 도화선을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한 발 한 발도 나가고 5발씩도 나가고 10발씩도 나가고 200발이 동시에 나가기도 하고 200발 동시에 나갈 때 어우 무서워 옆에 있으면. 근데 임진왜란 때는 화살을 쏘지 않고 총통을 달고서 파편을 쇠쪽하고 쐈습니다. 막 밀고 달려가면서 병사들이 앞으로 밀고 막 달려가면서 이걸 일본 놈을 향해서 그냥 파편을 쇠쪽하고 막 쐈어요. (1988년에) 동경대학교 역사 전문가들 이토 준타로 등이 세계 과학사 기술사라는 사전을 편찬을 했는데 여기에 의하면 인류가 선사시대부터 50년 간격으로 중요한 업적을 갖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근데 이 책에 의하면 1400년부터 1450년 사이, 그 태종부터 문종, 대부분이 세종시대죠. 이때 세계적으로 그 주요 업적이 62개인데 조선이 29개, 일본이 만든 책이에요. 명나라 중국이 5개, 일본은 없고 중동 유럽 다 합쳐서 28개. 반을 조선이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만든 일본의 저명한 과학사학자 이토 야마다가 뭐라 그러냐면 15세기에 노벨상이 있었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조선이 싹쓸이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큼 자랑스럽게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조선의 과학기술 전통이 단련된 건 수양대군 세조가 왕위 찬탈하는 거, 연산군의 포갑, 성리학,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지가 왕이 되려고
자기의 친동생 안평대군, 금통대군 다 참사라고. 집현전 학자, 과학기술자를 상당히 많은 사람을 학살했어요. 참살했어요. 사륙신, 정산문, 박백년, 하유지 이분들이 전부 과학기술자입니다. 송산문은 한글 상제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고 다 죽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학문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현전을 때려부셨어요. 꿈처럼 사라져버린 조성 세존의 천안한 과학시대요 하고 한숨을 쉽니다. 과학기술자로서 말이죠. 세종, 문종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과 전통이 소멸되고 사회 정의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시중에 인민들한테 양반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반들은 군대로 안 가고 종도를 군대로 보내는 거 가서 우리 종이라고 다 차지하고 뭐 말할 수 없는 이게 나라냐 정말 한심하게 말할 수도 지식할 것 같아요. 허례허식 폐쇄적인 성량. 저는 조선의 어떤 유명한 학자를 정말 학자인 줄 알고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시열이라는 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다니는 데 가니까 만동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고 고등학교 때 물어보니까 이게 중국 황제한테 제사 지내던 데래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걸 쭉 조사해 보니까 조선의 왕은 왕도 아니야. 명나라 벌써 망하고 없어진데 명나라 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냥 명나라만이 나라고 말이죠. 그러니 내 존경했던 마음이 그냥 싹 흡수되는 거죠. 야, 이게 그냥 조선의 학자냐. 그러다가 비틀비틀하다가 우리가 부럽게도 원놈이라고 약보던 일본한테 강점당하고 이게 뭐 한일합방이라지만 저는 한일합방 인정은 안 해요. 고종이 옥새를 찍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다. 일본은 군대가 와서 강제로 점령한 거지 한일합방이 아니다. 강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1910년에 하여간 강점이 됐죠. 근데 다행히 36년 오래가지 않아서 광복이 되고 또 1948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이 되고 그랬는데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가 3년 동안 6.25 전쟁을 겪었지만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했거든요. 성공했죠. 그리고 그동안에 경제성장을 이룩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민주화도 이룩하고 저희는 자부심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ROTC 회장으로 저희가 65년에 소위 인간이 됐어요. 금년 4월 23일 날 현역을 시작했는데 금년 4월 23일 날 소위 인간 60주년 기념식을 거창하게 합니다. 근데 자랑이 뭐냐, 자부심이 뭐냐. 야, 우리는 산업화 세대다. 그래도 우리가 전 국민이 그때 죽자고 일을 해가지고 여기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산업화 세대가. 우리가 이러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놀라워요.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을 왔다 갔다 한때는 7위까지 갔었습니다.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문화대국이죠. 여러분 BTS 아이돌뿐만 아니라 뭐 영화 기생충이고 뭐 미나리고 영화에다가 그 다음에 각종 음악회 조성진 쇼판 콩쿠르 1등 또 이민찬 안크라빈 1등 그리고 우리는 잘 몰라도 재료만 전문으로 하는 에이잡스 콩쿠르가 있는데 거기서 1등 성악도 1등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유학한 사람이 아니고 다 국내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더욱 놀랍죠. 국내로 유학을 하여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또 세계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5위나 6위권이다. 또 방사는 세계 4위라고 그러죠, 지금. 탱크, 자주포, 뭐 초음속 전투기, 잠수함. 여러분,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 6나라. 우리나라 그 중에 하나예요. 또 수중 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세계 4군데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요새
놀랍고 자랑스럽고 신비한 나라 대한민국이다. 이상으로 제가 1부는 마치겠고 2부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세계 제일인 기업이 이제 산업이 조선해양산업. 이거 제가 이제 제 꿈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제 평생의 꿈이었는데 이걸 달성했습니다. 또 철강산업, 자동차 산업 이렇게 쭉 있는데 자동차 산업은 1등이 토요타 세계적으로, 2등이 폭스바겐, 3등이 현대 자동차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동차 전문 오는 사람들은 현대가 1.5이라 그래요. 폭스바겐과 토요타 중간에 있다. 실질적으로는. 네. 그리고 건설산업 여러분 참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지은 데가 저 두바이에 가면 버즈 칼리파. 그거 지은 데가 어디죠? 삼성물산이에요.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잇는다는 보스포러스, 터키와 이스탄불이 지금 터키입니다만 그거를 잇는 거기 교통량이 무지하게 많은데 옛날에는 페리에다 배를 저 배타선에서 싣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현수교 세계 최장 현수교를 짓는데 그게 누가 지었냐? 성형건설이었어요. 저는 평생을 산업계에서 종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 경영이라기보다는 과학기술자로 알려져 있고 저 자신도 저는 과학기술자라고 생각해요. 95편에 이제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기술보고서가 90여 되고 국내외 학술대회 학술지에 3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보통 대학 교수가 40여 편 발표하면 많이 했다. 그런 겁니다. 요새도 제 논문이 많이 인용이 돼요. 어떤 논문을 읽다 이렇게 보면 케이민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이 케이민이 누구야 하고 나중에 이제 몇번에서 목록을 봐요. 네. 또 국내의 지식재산권 발명 특허와 실용 시간이 이제 300건 이상 돼가지고 이걸로 신제품을 개발해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죠. 제가 뭐 상복이 있어서 그런지 상 받은 거를 정리한 게 A4 사이즈로 2장이 2페이지가 됐는데 그중에서 좀 중요한 것은 95년에 정부에서 공학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1회 공학상인데 이 공학상은 설계를 했거나 개발을 했거나 한 것이 제품화돼가지고 그 품질이야 여러 가지가 인정이 돼야만 상을 주는 건데 제가 93년에 개발한 어떤 제품이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제1회 공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상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상이에요. 그리고 2017년에는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 상과 이 유공자로 선정된 두 가지를 다 한 사람이 작년까지는 저 혼자였어요. 대한민국의 저 혼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한 명 더 생겨서 이제 2명이 됐습니다. 아주 젊은 시절의 꿈과 이상이죠. 내 전문 분야의 우리나라 산업은 세계 1위를 만들겠다. 그게 꿈과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한 거나 또 미국에서 산업계에 다니던 거나 그 교육회사로도 어떻게 하면 세계 1위가 되는가를 이렇게 분야별로 계획을 짜가지고 차례차례 실행이 나왔는데 현대중공업이나 그런 데 가서 제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 항상 그 연구원들 오고 하는 얘기가 세뇌교육을 시켰어요. 대한민국의 1등은 세계 1등이 한다. 모토고 그게 아주 그냥 목표입니다. 실제로 제가 개발한 건 다 그래요. 그 2001년에 정부에서 그때는 지식경제부였습니다. 지금 산자부가 됐든 요새 산자부는 그렇습니다만 해가지고 제가 퇴직하던 11년 만에 34개가 됐고 내가 퇴직해도 1년 내로 4개를 더 할 수 있다. 4개 할 수 있는 거 다 만들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한 개도 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퇴직한 다음에. 근데 여기 삼성전자 같으면 초기에 많이 됐죠. 그래가지고 28개가 선정이 됐다가 이렇게 많이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퇴직할 때는 삼성전자 10개밖에 안 남았고 우린 탈락한 게 없잖아요. 제가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탈락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니까 하나도 탈락한 게 없고 빨리빨리 보내드리면
조선사업본부이고 또 해양사업본부의 이 원유 채취 시설들, 또 프린터 산부의 사업부의 이제 그 반응기, 엔진제 사업본부에 많습니다. 대형 엔진 뭐 제가 굉장히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단 하나의 고유 모델. 네. 이게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했었어요. 지금은 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계 최대 프로펠러. 또 큐바하고 국교를 정상하게 된 이동식 발전 시스템. 이 큐바에 우리가 국교가 없을 때 큐바가 이제 허리케인으로 전력난으로 아주 고생할 때 4개를 무상 기증했어요. 아, 국교가 없는 나라에 어떻게 기증을 하느냐. 그냥 멕시코 통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큐바에서 카스트로가 빨리 70개만 그래가지고 7억 불을 금방 수출했어요. 국교도 없는데. 그렇다면 카스트로가 찍은 사진. 네. 그 사진 안 찍는 사람이. 이런 것들. 또 엔진기계 많아요. 또 전기전자에 이게 방폭형 변압기인데 변압기가 가끔 폭발하는데 내가 왜 폭발하나 가봤더니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폭발하지 않는 거 만들어서 날개 던지는 미국, 카나다에 그냥 무지하게 많이 팔렸죠. 지금도 팔리고 있고. 네. 또 건설장비사업본부의 땅 파고 또 뭐 중요한 분반하는 거 이런 거 다 제가 이제 주도하거나 직접 개발한 겁니다. 이게 제가 좀 건방진 말씀인지 이거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더라도 조금 좀 참아주시고 나중에 시간 나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뭐냐? 어떻게 국가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냐? 그걸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국가가 무엇이냐부터 국가 평형, 정책 여러 가지를 이렇게 파일하는 게 이렇게 두꺼운 파일을 9번이 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했죠. 거기에 의하면 이제 그 전에 국기를 이제 비교하면 재밌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국기죠? 프랑스 국기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자유, 평등, 파괴. 심플하잖아요. 불란서 국가의 철학이에요. 이산. 네? 자유, 평등, 파괴. 국기가 그걸 다 나타내요. 불란서의 3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세로로 한 거, 가로로 한 거, 뭐 색깔 바꾼 거 이제 막 나왔습니다. 이게 원조예요. 이건 어느 나라이죠? 독일이죠. 네, 이게 뭐예요? 철이에요, 철. 이게 뭐예요? 피. 이건 뭡니까? 땀이에요. 산업, 경제, 국방, 건면은 국면성. 철과 피와 땀이 독일이에요. 이건 뭡니까? 미국인데 독립전쟁 당시의 13조와 오늘날의 50배 조로 이루는 연방국가. 태극기의 이상과 철학을 한마디로 불란서 국기나 독일 국기처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크게 상금을 드릴게요. 홍익인가? 근데 제가 이제 태극기를 가지고 가고 저희 집 마당에 흙을 가지고 와서 병에다 담아가지고 책상에다 놔두거든요. 태극기를 보더니 저 태극기의 국가 이름이 뭐예요? 아, 큰일 났어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언론통 다녔죠. 야, 임마, 태극기 철학과 국가 이념은 6,000년 이상 내려온 동양 철학의 진수. 내가 너한테 그걸 설명해 주려면 네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음에 하자고. 그러고서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태극기 해설서를 서로 다른 거 2개만 빨리 좀 보내달라고. 근데 그때 집안에 뭐 형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고위직이 있고 그래가지고 외교 행랑을 통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영상으로 3일 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설서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주역의 60배를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국립 끝에 5가지 요약을 했습니다. 그 이상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말씀드리면 태극기의 이 백색 기면은 평화의 정신이에요. 태국 원형은 단일의 정신이에요. 또 홍청 음양은 창조의 정신이에요. 이감양계는
무궁의 광명의 정신, 맞아요. 광명의 정신. 또 권곤양배는 무궁의 정신이에요. 5가지. 그것도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더 간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이 다 합치면 이제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국가는 무엇이냐는 많이 생각하고 여러 철학서를 보고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벌써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국가란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전율을 느꼈는지 우리 어머니가 국가다. 나를 살리려고 그냥 그렇게 하느님, 우리 어머니는 하느님이다. 하느님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만드신 분이 어머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뭡니까? 날 낳아주고 보호해주고 길러주고 국가가 그런 거예요. 또 꾀태는 괴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는 국가다. 물론 어머니 부모님이 보호해주고 형제가 해주고 친구가 하고 친지가 하고 사회가 하고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나를 보호해줘. 또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볼테로 숭고한 사람들에게는 국가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국가는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터전이요 생활의 바탕이며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단 하나밖에 없다. 국민의 보호다. 근데 여기서 보호라는 말은 안보적인 보호, 경제적인 보호, 사회 정의 차원의 보호, 또 재난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총체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더구만. 근데 국가 경영은 어떻게 하느냐? 공자님의 수제자가 하루는 공자님을 찾아뵙고 스승님, 국가 경영의 요체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공자님이 일고의 주장도 없이 즉시 식과 병과 신타 논에 나와요. 식은 뭐냐? 이걸 요새식으로 해석하자면 식은 경제죠. 병은 국방이에요. 신은 이게 사회질서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틀은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면 돼요. 이것만 잘하면. 그래서 저는 국가대전략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왜 자유민주주의냐? 이제 조금 말씀드리죠. 철저한 국가안보, 경제발전, 풍요롭게 살아야죠, 우리가. 그래도. 저는 요새 먹는 거 조금 없이 사는 게 항상 마누라한테, 제 아내한테 식사하기 전에 그래요. 아, 먹는 거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래야 정말 감사해요. 우리 집단. 그렇게 예. 요새는 먹는 거 없이 살지 않습니까? 저희 자랄 때는 어머니가 맨날 내일은 뭐 먹냐 뭐 먹냐 걱정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걱정 안 해요, 요새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쭉 정리해온 나의 국가관 정원영 철학이 한번 읽어보면 국민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의 헌법같이 있지 말아요. 국민 모두가 태어날 때 받아든 인권을 보장받고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적 정의 확립 및 국민 개개인의 자아실현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의 기쁨을 마음껏 느끼며 사는 국민 행복의 나라를 구현하고 평화적인 통일로 국가 웅비 시대를 열어간다. 이게 제가 국가관이고 국정운영 철학입니다. 예.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전에는 자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저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건 좋지 않은 말이다. 그 누가 만드냐면 칼막스가 만든 용어거든요. 저희는 3대 산업자원을 배웠어요. 토지, 노동, 자본. 제가 40대 생각해보니까 야 이걸 갖고 되냐? 하나가 더 있어야지. 뭐냐? 기술이다. 4대 자본. 토지, 노동, 자본, 기술. 그 다음에 50대 생각하니까 이거 갖고도 안 된다. 또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시간이다. 토지, 노동, 자본, 기술, 시간. 그러다 유대인들이 거래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꽂으면서도 차용증서도 안 받고 자기들끼리는 철저한 신용을 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효율적이고 빠르고 아 정말 신뢰가 있어야겠구나.
7대를 다 집어넣어서 6대 자원. 요새는 10대 자원이 됩니다. 한 사람으로서 회사가 망하고 흥하고, 국가가 망하고 흥하고 보면서, 이야,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구나. 10대 자원을 하는데, 토지, 노동, 자본, 기술, 시간, 신뢰, 지능. 그리고 이제 자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끝이 맺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자유라는 것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타인의 구속을 받지 않거나,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거나, 어떤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의사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해요. 그 법적인 자유입니다. 근데 자유에는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법적인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예요. 적극적인 자유는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유가 없는 나라와 없는 나라와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 인권을 보장받고 자기 적성에 맞는 길을 택해서 자아실현으로 자기 스스로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길을 보장받는 게 자유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나라와 할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내가 이거 싶은데 못하게 해요. 누가? 정부가 못하게 합니까? 자아실현해서 행복을 추구할 그런 길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게 적극적인 자유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어야, 내가 나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데 창의력이 나오고, 또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나와서 열정이 나오고, 인간에게 창의를 불러오고 인간의 삶에 역동적이고도 풍요로움을 가져오게 하는 인간 생활의 최고 핵심 가치가 자유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생활의 최고의 핵심 가치가 자유다. 자유가 있어야 해요, 자유가. 자유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해야 하냐? 이 법이 잘 지키도록 해야죠. 법적인 소극적인 자유. 이게 법적인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누가 와서 막 방해하면 어떡해요? 또 채워서 계속 귀찮게 하는 건 뭐라 그러죠? 그런 거 못하게 해야죠. 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첫째가 교육이에요. 직업교육, 교육을 많이 시켜서, 미국에 가면 그 수립대학이니 뭐가 있는데, 무료로 막 가르쳐줘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가르쳐주고, 뭐도 가르쳐주고. 그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을 많이 창출해야 정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자유로운 삶을 위한 사적 영역 보호,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야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경쟁을 해야 하잖아요. 경쟁을 해서 발전하고 품질도 좋아지고 값도 싸지고 그런 건데, 경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체부자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호해줘야죠. 그래서 적극적 자유를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보호 및 지원을 국가가 해야 합니다. 자유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건 복지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복지. 여러분 보면 복지다, 경제다, 무슨 법무부다, 이런 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모여서 해. 전부 융합의 시대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말씀하고 맺겠습니다. 저의 이제 청년 시절의 이상과 꿈과 이상은 내 전문 분야의 산업을, 우리나라 산업을 세계 1위를 만들겠다. 그건 저는 이뤘습니다. 꿈을 이뤘습니다. 그 후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세종농어나 이런 데 나가서 10여 년 가까이 거리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상은, 제2의 이상은, 꿈과 이상은 뭐냐면, 통일된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롭고 풍요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행복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국민 행복의 선진국으로 옹지하자. 저의 제2의 꿈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